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펌프질을 해도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한 바가지 먼저 붓곤 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 안에 있던 공기를 밀어내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잘 돌지 않을 때 나라에서는 재정 정책을 쓰죠.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줘서 민간 분야에서 돈이 잘 돌 수 있게 일종의 마중물을 붓는 거죠. 중요한 건 재정을 투입할 때 그 승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합니다. 최소한 1을 넘어야죠.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1조 원 넘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승수 효과가 1.5까지 나온다면 매우 성공적인 재정 지출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풀려도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고 투자도 망설인다면 그 마중물은 흙바닥에 스며들듯 효과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늘 숫자와 감정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정부의 지출은 계산이고 민간의 반응은 심리입니다. 물 한 바가지 희망이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 위에서 힘차게 펌프를 돌리길 바랍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20일 금요일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죠. 김경민님, 고흥 지역에도 비가 내리려 한다라고요. 알려주셨고요. 비 피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서울 동부 간선도로 곳곳이 지금 통제되고 있다고 하네요. 청계천 등 29개 하천도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인천은 서구 건바위로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두 곳에서도 차량이 통제된다고 하네요. 서구 계양천의 하천도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스마트폰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또 이렇게 통제되는 구역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꼭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또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기도 하고요.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 또 하천에 물이 불어나서 나타나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또 토론하는 날이죠. 창고형 매장이 아니라 창고형 약국이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대형 약국인데요. 약사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선택권, 또 약국의 생존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일부 대학교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게 있죠.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정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좀 매칭을 해서 아침밥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이걸 직장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직장인에게도 1,000원의 아침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이따가 논의해 보시죠.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한 글자.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한 가지 자산을 눈에 띄게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또 위기에도 안전하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이 자산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이것위원회에 따르면요, 전 세계 통화당국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1년 안에 이것 보유량을 늘릴 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에 이어서 세계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 2위에 올랐는데요. 유로화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한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임근재님 재난지원금, 김준하님도 재난지원금. 한번 이제 오답 KBS 콩으로 올리면 그거 보고 바로 또 이게 옆에 친구 걸 잘 봐야 되는데. 한 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 모으기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긴 지 며칠 안 됐는데 창고형 약국, 대형 약국이더라고요. 아직 가보진 못하셨죠? 가보진 못했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약국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도 창고형 약국이고 그냥 대형마트도 아니고 뭔가 창고형 대형마트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더 놀라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총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약국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냥 아울렛 같은 느낌이죠. 이런 형태를 본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창고형 약국이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좀 흔한데 한국에서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의약 분업 이후로 약국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위 1층의 약국 위에 쭉 병원 이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없이 동떨어져 있고 이런 점에서 좀 특이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국인데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약을 담는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만큼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대표로 공구를 온 건지 정말 의심스러운데 그 마트에다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면은 정말 많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쟁여둘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많이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많이 먹고 있다라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굉장히 많이들 먹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네. 약국 소비가 정말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보통? 약이요? 네. 상태 안 좋을 때 좀 먹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일단.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웰리스 보고서라고 이제 KB금융이 이제 뭐 부자 보고서 만들면서 그 다양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웰리스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 이걸 이제 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 등 이런 거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한다는 응답이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다들 지금 뭔가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저만 생각해도 뭔가를 먹겠다고 사두긴 했는데 이거 제 문제가 좀 꾸준히 안 먹어서 이게 문제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식품 영양제를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90%고요. 전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이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건강관리를 위해 최소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는다가 87%.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검진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로 뭘 먹냐를 봤더니 종합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 건강관리 관련 지출 비용이 21만 9천 원.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건강에 왜 이렇게 돈을 안 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약만 파는 곳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마 금액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전문의약품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은 없고 일반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뭐 신선식품, 가공식품 이렇게 다 구분을 하듯이 여기도 저도 집이 좀 멀어서 가보질 못했고 영상으로 보니까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코너, 소화제 코너, 감기약 코너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매장별로 진열을 해놨고 말씀하셨듯이 건강기능식품 비중도 되게 많이 큰 것 같고 후기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되게 복용하는 어떤 영양제나 비타민들이 되게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마트형 대형마트 같은 이런 약국들이 생겨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접했던 약의 어떤 구매 패턴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네 약국에 가면은 뭐 감기 좀 있어요. 정상 얘기하면은 약사가 알아서 약을 골라주는 형태인데 여기는 직접 본인이 이제
아프면은 못 가죠. 아픈데 어떻게 차를 끌고 이렇게 가겠어요. 아프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렇게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구매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죽겠는데 2시간 운전해서 가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예, 대신 소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약사가 정해주는 약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거기 가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로 가가지고 약사로부터 간단한 상담을 받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TV 광고 많이 나오는 그런 일반 의약품 같은 거 처방전 없이도 네, 살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을 여기에서 내가 그냥 브랜드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한 번에 가서 사기에는 일단은 상비약 정도로 그렇죠. 뭐 밴드 같은 거 여러 개 또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건기식도 간 김에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화제가 되는 건 규모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 저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래도 그 바잉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할 때 구매 수량당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면은 최대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자주 먹는 그런 진통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약국에서 이게 한 3,000원, 3,500원 정도에 보통 판매가 되는데 이 약국에서는 한 1,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사입가에,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오는 가격에 한 100원에서 50원 정도 붙은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른 약국들이나 네. 이런 곳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죠.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동안 약국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송유성님이 창고형 약국 환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373님도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이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1134님은 30년 쉬다가 다시 일을 배우고 있는 약사예요. 오. 제가 쉬는 동안 약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약사들의 취직이나 개업이 많이 힘들어진 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동네 자영업자 정도인 약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공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약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그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서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되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데 제가 이제 그 뭐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미국에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한국에서 보는 약간 그런 동네 약국 느낌의 약국이요. 그거는 약간 그 코리안 타운에 있는 어떤 골목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시내에서는 그게 아니라 CVS라고 그 체인이 있거든요. 편의점처럼 맞아요. 예, 약을 파는. 그래서 그 편의점처럼 가는 이제 약국을 보면은 거기서 좋은 점과 약간 이게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가서 예를 들어서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그 약사가 알아서 감기약을 주시죠.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인데 하나는 약사가 여기 여러 가지 그 제약사의 약품 중에서 그래도 제일 뭔가 효과가 좋은 걸 추천해 줬겠거니 하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마진이 많이 남는 거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사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쭉 타이로놀 계열 약, 무슨 계열 약, 근데 약이 쫙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근데 제가 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대충 봐가지고 그 많이 사람들이 들어본 거 그런 거 위주로 사거나 아니면은 또 세일을 하거든요. 약을 또 세일하는 걸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건데 선택권이 넓어질 때 약 같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지식이 아무래도 좀 짧다 보니까 이 선택이 그럼 진짜 맞는 선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왔을 때 그 소비자가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약사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사들이 이제 쌓아온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그럼 그만큼 깊냐? 라고 보면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저기 그냥 마진 많이 남는 거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이제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약국의 그 약의 판매 구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사분들 성향마다 다를 맞아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기계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따뜻하게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요. 드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계열이고요. 어떤 건 피하셔야 되고 되게 친절하게 또 해주시는 약사분들도 계시죠. 또 그런데 찾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미국의 CBS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본인들이 약을 사갖고 왔을 때 계산할 때 약사들이 있나요? 거기 상주를 하고 있나요? 약사는 처방전을 해주는 약사들 코너가 이제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네, 그리고 계산은 그냥 셀프랍니다. 자율 계산대. 그냥 지금 우리도 편의점에서 상비약 같은 거 몇 가지 살 수 있듯이 그냥 그렇게 골라 담는 것.
그러니까 종류가 소위 말하는 전문 의약품은 이쪽에 이제 코너가 따로 그럼요. 있어서 그 약사들이 이제 따로 있는 곳이 있고요. 거기 가서 이제 또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 원하면. 네. 강영희 기자. 근데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약국이 크고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인 것도 있고 맞아요.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매번 아플 때마다 의사를 봐서 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라고 싶은 것들을 거기서 판매합니다. 뭐 미국의 경우는 아니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 뽑는 기계 같은 것도 판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과를 가기가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를 하니까. 뽑는 기계는 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우리나라와의 의료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대형 약국에서 뭔가 다양하게 나의 증상에 맞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약을 우리가 스스로 고를 필요가 없이 그동안 이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골라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그 대형 약국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종로 5가입니다. 맞아요. 버스 타면 진짜 광고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종로 5가 무슨 약국 막 브랜드가 될 정도로. 근데 거기에도 엄청난 대형 약국들인데 그 약사 업계에서는 종로 5가 쪽보다는 이번 창고형 약국에 좀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종로가 약국은 그냥 약국인데 엄청 큰 약국. 약사들이 많아요. 네, 약사들이 많고 크고 그래서 판매 구조가 일반 동네 약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달라 그러면 그냥 그게 이제 소비자가 가서 막 이렇게 고르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주는 형태잖아요. 아하. 다만 가격이 싸다는 거. 요게 이제 강점이 있는 건데 그 가격 측면에서만 싼 거지 사실 일반 약국과는 차이가 없는데 이 창고형 약국은 아예 이 약의 유통 구조나 아니면 소비자의 그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행태 요걸 아예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약 쇼핑에 따른 오남용,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좀 균형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유통 쪽에서 보면 식품 살 때 대형마트가 있다고 해서 편의점이 망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편의점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좀 동네 조금 나가면 이제 동네 슈퍼들이 있어요. 그게 종로 5가의 약국들 같이 거기서도 조금 할인된 가격에 그 필요한 약품을 필요한 그 식품들을 살 수 있고 좀 차를 타고 멀리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보면서 비교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장점. 이게 지금 생겨난 최종 어떤 버전의 창고형 마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까운 동네 약국의 존재도 당연히 필요하죠. 대형마트는 갈 수 없고 우리가 편의점 급할 때 가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면은 여기 못 가고 아프면 동네 약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동네 의원 주변에도 분명히 약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창고형 약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셀프 쇼핑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뭐 동네 약국 가시는 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서비스도 좀 높이면서 우리가 뭐 과잉 복용도 좀 걱정을 하지만 때로는 과잉 구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약 주세요 하면은 세 가지 좀 주시는데요. 알약 2개랑 드링크 하나. 아니 꼭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가루로 된 거랑 네. 알약으로 된 거랑 뭐 이렇게 한 2개씩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나으라고 하는 건지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각 약마다 뭔가 특성 성분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그 저는 아까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지금 모든 상품들이 굉장히 다 다양한 유통 경로로 이제 다변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이라고 하는 건 특수성 때문에 약국이라는 단일 유통 체계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약국. 근데 그 이제 유통 체계가 약도 이제 다양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약사분들도 너무 이제 경계만 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다양화되는 유통 경로 속에서 나의 약국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또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동네 약국을 이용할 때 가격이 좀 비싸도 동네 약국을 가는 건 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동네 약국의 약사님은 다르다 이러면서 굉장한 신뢰가 쌓였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이 복약지도 그러니까 그 약값에는 복약지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 복약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소비자들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복약 지도가 필요한 약을 살 때는 동네 약국을 그렇죠. 선택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보다 좀 비싸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는 편의를 파는 거고, 그렇죠. 동네 약국에서는 또 신뢰, 또 편리함 같이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이정옥님이 우리 동네 약국은 참 친절하시다고 그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그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변 약국을 또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에 워낙 뭐 온라인이나 SNS 발달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알고 있고 또 이게 좋다, 뭐 이건 나쁘다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되게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약 같은 거는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똑같은 뭐 약이어도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개인이 알아보면 물론 좋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하시되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그냥 또 많이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에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팔고 상비약도 팔고 다이소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이호원님이 배달만 안 하지 약국계 쿠팡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업권 간에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것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창고형 약국 대형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만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세요? 사실은 뭐 지금은 메인이 이제 일반 의약품만 팔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사실 거리상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 의약품이 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파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이고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전문 의약품을 판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그게 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같이 또 확보해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겠죠. 지금은 싼 가격과 다양한 상품이 이런 큰 약국들의 승부처인데 그렇죠. 약국도 이제 점점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약사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 하나가 생긴 창고형 약국.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지 그 다음부터는 또 아마 할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한 글자입니다. 더 이상의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이것만큼은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중앙은행들이 3년간 매년 1,000톤 이상씩 이거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요. 아까 강력한 힌트 4432님이 보내주셨네요. 장모님이 이거를 발음하실 때는 검이라고 하신다. 지역 사투리에 따라서도. 그리고 6938님이 언제나 이것처럼 빛나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아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시네요라고 1077님이 보내주셨는데 강영현 기자님이나 고란 기자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다 그냥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고 그런 표현을 남성한테 쓰면 안 되나요? 박수희 기자님도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3533님이 얼마 전에 아이가 자기 돌반지 잘 있냐고 물어봐서 빵 터졌네요. 성공 예감을 듣는 거야. 이거 가격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의견 그리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한 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 동부간선도로 또 북부간선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차량 소통이 모두 재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혹시 기자분들은 아침밥 챙겨 드세요?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늘 먹습니다. 잘 못 먹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아침밥으로 나가는 돈을 혹시 계산은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차피 집에서 먹으니까 사실 많이 들진 않는데 밖에서 먹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침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차피 점심도 사 먹는데. 네, 점심까지 먹고 뭐 저녁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침까지 사 먹으면 부담이 많이 되죠. 요즘에는 김밥 같은 것도 요즘에 뭐 정말 비싸잖아요. 뭐 한 줄에 4-5천 원 하니까 일반 김밥집에서도. 그래서 왜 그 구내식당 잘 돼 있는 데들은 일찍 출근해서 아침밥 또 네. 회사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밥 먹으려고 회사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네, 드시는 다 분들도 주니까,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그 결혼 안 했을 때 자취할 때는 그랬거든요. 좋죠. 그런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 우선은 좀 차례차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대학생들에게 지금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게 있죠. 네. 그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구내식당, 학생식당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생으로 몇 년 안 된 얘기입니다. 학생식당 메뉴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비싼 거 1,500원이었는데 맞아, 지금 맞아. 다시 1,000원의 조식이 있다는 차이가 많이 것은 나는군요. 30년 전 네, 가격으로 기자님. 먹을 수 있다는 30년 전. 30년 전 가격으로 30년 전 가격? 예, 가격이 사실 학생식당 1,000원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지금 현재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그쵸. 그런 사업인 거죠. 구조 좀 설명해 주시니까 학생 입장에서 내는 돈만 1,000원이라는 거죠. 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밥값이 7,000원이다라고 하면 정부가 1,000원을 이제 보조하고요. 학생이 1,000원을 내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밥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도저히 이제 학교의 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 단가를 1인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밥값 가운데 실질적인 부담의 나머지는 다 학교가 부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거고 지속 가능한 거고 학교가 여유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학교가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동문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를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아침을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뭐 동문들의 회비가 많이 모이지 않던다거나 아니면 학교 뭐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걸 지속 가능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수준까지 와서 중단한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동문회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지속하는 곳도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일부 학교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좀 퍼져나갔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확하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 2017년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0개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농식품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이 학교의 부담 속에는 학교의 재정도 있고 기부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개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수량 제한이 있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이제 먹을 수 있고 일찍 와야 선착순. 되죠. 대신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이런 학생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못 먹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랄까 권하죠. 자조적으로 유전 조식 무전 공복. 아마 회사 아. 학교가 부자 학교는 주고. 네. 부자 학교 다니느냐 부자 지자체에 있느냐. 네, 그렇죠. 참.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 목적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작한. 네,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4명 중에서도 지금 선배 드시나요? 아침? 아침. 네. 그러니까 쌀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다 지금 안 드시잖아요. 저 하나 과일이나 먹는 뭐 다른 거잖아요. 거. 그러니까 그 대학생 친구들은 또 안 먹는 친구들이 더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쌀 소비를 확대하려고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막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뭐 학교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약간 뭐 고시생이라든지
학교에서 거의 숙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서식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먹으려고 조금 일찍 나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인기가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딱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빨리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또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학교가 기금을 이쪽으로 쏟으니까 다른 군의 그 학생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다른 식당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8540님은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1,000원 아침이 너무 잘 나와서 수업 있는 날이면 늘 학교에서 아침 먹고 도서관 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통 그 메뉴를 제가 찾아보니까 쌀밥에 국 하나, 반찬 4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일식 오찬이 좀 굉장히 근데 그게 또 원가로 따지면 꽤 값은 나갈 7, 거예요. 8천 원 정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한데 학교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있고 근데 한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돌고 돌아서 등록금 인상의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등록금으로 전가가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 등록금 인상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해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14년,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그게 약간 그동안 눈치 보면서 못 올렸던 게 약간의 그 권력 공백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많이들 올렸는데 이 등록금에 하는 거는 쉽지만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 등록금보다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기부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늘고 있죠.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동문회에서 연락이 오면.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1,000원의 아침밥을 도입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농식품부가 이 대상이 모든 직장인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산업단지, 지방의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1,000원에서 뭐 2,000원 이렇게 아침밥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고 그 방안은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아침과 비슷하게 일부는 정부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눠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형편이 좋은 데와 안 좋은 데가 나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추가로 세제 인센티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뭐 이런 것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지금 농식품부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또 거기에다가 정부가 세금을 같이 투입을 한다. 기업도 물론 이제 매칭을 해서 보조를 하겠지만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박성춘님이 미어 터질 것 같다고 줄 서다가 지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장은숙님은 회사 근처 소상공인들 다 죽겠네요.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죠. 보내주셨고요. 일장일단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물가 안정 뭐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긴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해서 이제 직장인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분들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네.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느냐. 그렇죠. 그건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 같은데 거기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 인재들이 안 가려고 하니 복지 차원에서라도 또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걸 텐데.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은 되게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되게 정교함이 중요한 건데 지역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 산업단지 가보면 그 산업단지는 쭉 밀집해 있고 대부분 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 구내식당에 아마 이제 약간 정부의 지원금을 준다는 그래서 회사 니들도 조금 보태가지고 조금 싸게 공급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1,000원 아침밥 사업이 있으면
그 비슷한 나이대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찍 산업 현장으로 뛰어든 좀 월급 적게 받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정교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또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최저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연봉이 좀 낮은 사람들. 대기업들 그 성별이 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주는 거는 이제 학생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할 때는 이 사람이 과연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또 선별하느냐가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교함이 좀 필요한. 그러게요. 지금 청취자분들의 분위기를 봐도 이게 확산되면 좋겠다. 나도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재정을 보면은 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이 종지님은 그럼 한 3,000원에 아침밥 하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대학에서도 제가 직전까지 대학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00원의 아침밥이 너무 잘 되니까 뭐 1,000원의 점심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 학생대 쪽에서는 좀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 학생 식당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총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이러보면은 그게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이야. 맞아요. 그래 우리가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게 가능한데 점심을 학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죠. 아침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복지와 또 주변 상권 또 두루두루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 테고요. 정부에서는 그 공직자들 일주일에 뭐 몇 회 이상은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쪽 어디냐 뭐 삼청동 쪽인가 이런 데 가면은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상권 나가서 이렇게 사 먹으라고 하고 같이 또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나온다고 하죠. 어제 결정이 됐고 결국은 이제 차등 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이게 다음 주에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 추경안에서 핵심 내용인데 뭐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일단 모든 국민들이 15만 원 이렇게 받죠. 최소 15만 원을 받고 그리고 1차에 지급을 할 때 이제 뭐 저소득층 차상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40만 원 이렇게 이제 차등 지급을 하고 그리고 2차로 이제 8월 정도에 1차는 7월 정도에 그리고 2차는 8월 정도에는 전체 소득에서 이제 상위 10% 빼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9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25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차등적으로 받으시게 돼요.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2만 원을 추가하는 것도 있네요. 네네. 지방 살리기 목적으로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정부의 추경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은 통과는 사실 그렇게 뭐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차 지급이 한 7월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7월 중순 그리고 2차 지급은 다시 이제 8월 중하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급 방식도 궁금하신데 이게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현금으로 주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저는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아니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쓸 수 있는. 이건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지원금 받았던 그 방식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뭐 한 15만 원 썼는데 이 지원금부터 결제가 돼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몇 년 안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이걸 받게 되는데 혹시 기자분들은 이 지원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한 거 있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인 거잖아요. 네네. 어떤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안에 쓰도록 강제를 할 거 기한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거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써야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그 경제가 좀 회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는 아마 개인별로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미성년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가 쓰실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애들 자전거 샀습니다만 당시에 그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동네 자전거 맞아요, 가게가 맞아요. 진짜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당시 자전거 관련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아. 뭐 그랬던 시절이 있네요. 근데 이게 또 한켠에서는 물가를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닐까라는 염려도 나옵니다.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안 20조 가정하고 나면 0.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뭐 감안할 수준이다라는 거 하면서 어쨌든 지금 경제를 살리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도 조금 찬성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물가 걱정보다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정책이 처음에는 이제 전 국민 동등하게 지급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 차등 지급을 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 소득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소일도님이 아기들이 커서 침대 사줄 겁니다. 그리고 하광희님은 학원비를 낼 거예요. 김태용님은 와이프가 다 가져가서요. 반드시 개인별로 점점점 이렇게. 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 버스죠. 큰 버스들이 가지 못하는 곳, 심지어 좁은 주택가, 언덕길까지요. 동네 주민들에게 정말로 편한 발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마을 버스를 운행할 인력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시간이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마을 버스를 같이 한번 타보실까요? 남형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특별한 마을 버스 기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마을 버스를 출근길에 탔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한번 직접 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서울을 달리는 금천 07번 마을 버스입니다. 금천 07번 네. 마을 버스. 기사님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차 번호판을 보고 찾아다녔는데 두 번이나 허탕친 끝에 탔는데요. 버스 타자마자 이 청량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7번 버스입니다. 복지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손님 내릴 때도 큰 소리로 이제 뭐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역으로 가는 구간에는 공사 현장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도로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기사님이 바닥이 안 좋아요. 꽉 잡으셔요. 여기 정말 바닥이 안 좋습니다. 우회전하시기 전에는 넘어질까봐 우회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범하고 소소한 말인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에요? 오래 하셨대요? 마을버스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 이전에 회사도 다니고 카드 영업도 하셨대요. 근데 운전 첫날부터 이제 인사 시작하셨는데 다들 탈 때랑 내릴 때 다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마을버스는 이제 동네 분들이 주로 타니까 매번 보는 얼굴들이고 당연히 해야겠다고 기사님은 생각을 하신 거죠. 원래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서 인사하고 이게 한마디씩 덧붙이는 게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밝고 좋으신 것 같네요. 근데 네, 역시 그 남 기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마을버스는 늘 타던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네. 승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처음엔 대답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좀 바꿔서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는 저밖에 안 하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웃음을 드리니까 네.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매일 인사를 하니까 다들 함께 인사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이야기가 고단한 퇴근길에 이제 마을버스 기사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제 이 기사님은 동네 할머니께서 타실 때는 버스 멈추고 보행기를 실어드리기도 하고 손님이 우산 놓고 내리면은 찾아주려고 버스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안 찾아가는 우산을 또 승객들에게 우산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마을버스 운전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을 거 아니에요. 15분 남짓 이제 짧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 15분이에요? 네. 운행하다 보면은 이게 특히 배차 간격 맞추는 게 참 고생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승객들에게 당부 말씀 같은 것도 좀 해주셨는데 네네. 버스 정류장에서 탈 때 손을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저 사람은 이 버스를 타는구나 하고 이제 기사님이 멀리서 보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버스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있다가 못 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빵빵빵 클락션 울려야 되는데 이제 미리 이제 손을 살짝만 흔들어 주시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서로가 센스 있게 알아서 그냥 앞에 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바르면 더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님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0년에 3,260여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83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적정 인원이라면 3,500명인데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고요. 시내버스나 이제 배달업계로 많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는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거의 많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청년층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마을버스 기사님 중에 60대 이상의 비율이 65%에 달했다고 해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어서 마을버스 기사 연령대의 고령화도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역시 처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들 그만두실까요? 처우가 낮은 처우에 일정은 또 빡빡하고 어려운 코스 운전 같은 경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뭐 근무 환경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평균 급여가 2024년 기준으로 316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내버스 기사로 이직을 하면 월 한 200만 원 이상은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쉴 틈 없는 일정도 이 마을버스 기사의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짧고 휴게 공간이 좀 마련돼 있어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도 부담인데 이게 거리는 짧아도 마을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골목골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보다 훨씬 더 좁고 복잡한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부담은 더 큰 상황입니다. 안진수 님이 마을버스 기사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버스로 올라가는 기사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다 이어지는 문제가 있네요. 근데 마을버스 인력난 심해지면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손님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이거 악순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인력난은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운행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4%나 줄었습니다. 이게 횟수가 줄어드니까 승객들이 또 한 번에 더 몰려서 타거나 아예 줄어드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2019년에 117만 명이었던 일평균 승객수가 20년 이후에 80만 명대로 줄었고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 또 기사님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면 또 인력난으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좀 끊어내야 하는데 근데 또 기사님들 처우를 마냥 또 올려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마을버스 회사의 재정도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환승 시스템에서 마을버스는 좀 빠지겠다 이런 얘기하는 회사도 있다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환승 할인을 또 함께 해주고 있어서 이 할인 손해분만큼은 시에서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금을 1,200원을 받고 환승한 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측에서 나눠받는 건 뭐 646원 이런 식인데요.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기준액이 하루에 버스 한 대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의 지원 기준과 이 금액과 업체들의 요구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마을버스 조합에서는 이 대중교통의 환승 체계를 아예 탈퇴하겠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탈 때 이제 환승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요금 1,200원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특히 교통이 더 좋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교통약자들이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와 관련된 걸 해결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뭐 뾰족한 해법이 그거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각 구별로 이제 자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차량 운전기사님께 추가적으로 좀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민영제인 마을버스이지만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일도님이 저희 아버지도 마을버스 기사하셨지만 밥도 허겁지겁 먹어야 하고 배차 시간 못 맞추면 민원 들어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시네요. 보내셨고 아까 그 친절한 기사님 이야기할 때 5550님이 저희 동네 58의 이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꼭 지금 말하시는 기사님처럼 인사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보내주셨네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풍력 발전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또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